사업계획서 작성 원칙과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의 원칙은 여기 8가지가 나와 있는데, 목적이 적합한가, 그리고 일관성이 있는가, 또 이 남들이 봐도 확연하게 증명될 수 있는 객관성이 있는가, 충분히 명료성이 있는가, 사업의 강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강점과 약점을 에 대한 그 전략은 무엇인가, 그리고 설득력이 있는가, 검증 가능한가, 이런 8단계에 대해서 그 원칙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5번 보겠어요. 5번 여기 이제 세부 계획에서 세부 설명으로 보면 계획서에 대한 그 이해가 가능한가,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충분하고 핵심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 용어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서 되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니셜로 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한문 용어도 좀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풀어서 쉽게 이렇게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겠다. 간결성과 명료성, 간결하고 명료하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어야 돼요. 되게 보면 우리가 요점 정리를 하듯이 너무 장황하고 이렇게 되면은 초점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료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정한 용량은 대개 한 20분 정도 할 수 있는 3MB 정도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객관성과 주관성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주관적인 판단을 설명하되,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판단을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과 추정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자료는 어디서 나왔다, 이런 자료 출처를 명기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이는 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일관성과 정확성은 내용의 일관성인데, 체계적이고 일관된 흐름과 주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표현의 일관성인데, 이것은 편집 방식이나 단위 등의 표현 방식에서 동일한 의미를 줘야 됩니다. 우리가 대개 이제 십진법과 미터법을 지금 쓰고 있는데, 길이를 잴 때는 미터, 센치, 미리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고, 무게를 잴 때는 그람, 킬로그램, 메가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기록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길이를 잴 때 우리가 관용적으로 써오던 척, 몇 척, 또 몇 치, 몇 자, 몇 파운드, 몇 야드 이런 식으로 이제 관용적인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말고 미터법으로 하면 미터법으로 확실하게 표현을 통일하고, 또 미터법의 무게 단위는 뭐냐면 킬로그램당 단위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파운드나 또 근, 몇 근, 또 몇 관, 이런 표현은 여기다 같이 집어넣으면 좀 어렵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객관적인 표현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일관된 표현 방식, 통일된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독특한 개성은 사업계획서에도 비교 우위와 차별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경쟁사에 비해서 어떤 점이 유리하고 어떤 약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강을 해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경쟁자가 있게 돼 있어요. 그 경쟁 관계에서 비교 우위를 점함으로 해서 비교 우위가 있는 회사는 이익률도 높아지죠. 이익률이 높은 회사는 향후에 성장도 가능하게 되고, 또 자금 조달도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더 크게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되겠죠. 다음 6번 사업계획서 작성 순서인데 요거는 대개 이제 6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기본 방향을 설정을 하고 또 계획 수립을 해서 이때 이제 관련 자료 및 첨부 서류를 수집을 해야 되죠. 그래 이제 정보를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양식은 그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양식이 또 있고 또 인허가 사항에 필요한 양식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출할 수 있는 제출처에 보면은 이제 소정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식에 맞게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 이거죠. 사업계획서의 작성은 뭐냐면은 작성 요령과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다음에 이제 편집 및 제출인데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정성을 다하고 모양을 세련되게 편집함으로써 보다 좋은 인상을 주게 되고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집도 상당히 중요하다. 바탕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표현이 뭐하지만 바탕이 멋있으면은 조금만 화장을 해도 되는데 바탕이 형편없으면 뭐 화장을 많이 해도 한계가 있죠. 내용이 충실해야 된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사업계획서에는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요약 사업계획서 Summary Plan 같은 경우가 있고 또 아주 풀 비즈니스 플랜이 있고 또 이 사업 운영을 위해서 하는 자체 내에서 보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이 있습니다. 이제 요약 사업 계획서는 창업한 기준 기업이 제품 연구 개발이나 이런 거를 이제 할 때 자금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투자 자금이 필요할 때 작성하는 거죠. 분량은 대개 한 10에서 한 15페이지 정도 요 정도 분량으로 해서 한 20분 정도에 설명할 수 있으면 딱 좋죠. 신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 보고할 일이 많지 않고 또 운영 규모도 작을 경우에 이런 요약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가들의 그 요구가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랜이 또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사업 계획서 중에서 풀 비즈니스 플랜인데 자세한 그 사업 계획서예요. 이거는 분량이 좀 많죠. 20에서 한 40페이지 정도. 여기에는 들어가는 것이 이제 시장 분석이랄지 아니면 3년에서 5년간의 예상 비용과 판매량 그리고 이제 자세한 연구 개발 정보 또 예측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재무 자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계획서 중에 자세한 사업계획서에 이제 포함이 돼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사업 운영을 위한 그 사업계획서는 기존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을 위한 안내서나 다름이 없죠. 그리고 회사 운영을 위한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관리자들에게 회사의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키가 되는 거죠. 우리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 비전 제시를 했으면은 그쪽으로 향해서 원심을 다 기울이는 거죠. 일례로 뭐 운동회 할 때 천군과 백군이 있다고 쳐요. 각기 한 50명씩 줄다리기를 했다. 거의 뭐 덩치도 비슷하고 사람 숫자도 비슷하기 때문에 팽팽하게 맞서야 맞습니다. 근데 꼭 이기는 쪽과 지는 쪽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기는 쪽은 50명이 모두 같이 힘을 같이 써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탈자가 없어서 그 힘을 한 대로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관리자들에게 회사의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회사의 목표를 실행하는 지침이 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회사의 그 내부 방침, 이런 것들이죠. 요건 되게 한 40에서 한 100페이지 정도, 그 국가를 지키는 헌법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쪽으로 이제 작성을 합니다.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창업자용 간이 사업계획서를 예를 들어 준 거예요. 여기 이제 기업체 현황인데, 기업체 현황에는 그 한 여기 9가지 정도가 있는데, 기업체 현황 속에 들어가는 거는 회사 개요가 있어요. 회사 개요는 뭐냐면 어떠한 회사인지 소개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제조업체인지 서비스업인지 뭐 도소매업인지, 그리고 또 업종은 예를 들어서 뭐 건설업인지 화학업종인지, 아니면은 뭐 광업 뭐 이런 그런 쪽에 분류를 여기다 이제 회사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회사의 연역, 창립 연도는 언제고, 또 뭐 언제 또 증설을 했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창업 동기 및 향후 계획. 창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사업을 해서 어떻게 성장시키겠다는 그 계획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조직 및 그 인력 현황인데, 이때는 이제 회사 조직도가 필요하고, 대표이사는 누구고, 뭐 공장장은 누구고, 제조업일 경우에 그 영업은 누가 담당하고, 개발은 누가 담당하고, 재무는 누가 담당하고 하는 그 회사 조직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 경영진 및 종업원 현황, 그리고 주주 현황. 주주 현황이라는 건 주식 보유를 누구누구가 얼마만큼 했는지, 거기에 대한 그 현황. 그리고 인력 구성상의 강점과 약점,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현황 및 기술 개발 계획. 그 창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무슨 제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기술력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부분. 그리고 기술 개발 투자 및 기술 개발 계획, 언제까지 어떻게 개발하겠다, 이런 부분들. 그러면 제조업일 경우에는 생산 및 시설 계획인데, 개발이 끝났으면 이제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생산을 하기 위해서 설비가 필요할 것이고, 이때 또 원자재나 부자재도 뭐 사다가 만들어야 될 것이니까 그렇고, 생산 공정도도 이 원재료를 투입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그 제품까지의 그 공정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생산 및 판매 실적, 최근 2년간. 근데 이건 여기 창업자용이라고는 이건 맞지를 않죠. 최근 2년간이 어디 있겠어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의 향후의 생산 및 판매 실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시장성 및 판매 전망인데, 이 제품은 시장성은 어떻고 전망은 어떻다. 그리고 동업계의 그 현황은 어떻고 경쟁회사의 현황은 어떻다. 경쟁회사에서는 잘 나가다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경영자 리스크로 인해서 회사가 어렵다든지, 아니면 뭐 불량이 났다든지, 현장에 사고가 났다든지 해서 약점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을 여기 명기하면 되겠죠. 이제 여기 시장의 총 규모와 시장 점유율인데, 시장 총 규모가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 규모가 너무 작으면은 외부 변수에 의해서 너무 많이 흔들려요. 그리고 초기 시장일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사양 산업의 그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중요하고, 점유율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시장 규모가 작은 거는 대체적으로 사업 그 초기 부분이거나 아니면은 이것이 이제 사양 산업일 경우에, 철수하는 사양 산업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 시장 총 규모가 큰 것은 되게 성숙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는 팔 때도 많고, 경쟁이 치열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장점을 달려서 회피해가면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판매 실적이나 그 판매 계획, 이것도 필요하고, 재무 계획이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 상태 및 영업 실적, 이건 뭐 저기 창업자용인데, 이건 재무 계획은 어떻게 자금 조달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지, 과거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실적이 없잖아요. 그 금융기관 차입 현황, 자금 조달 계획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업 추진 일정 계획, 그리고 특이사항, 첨부 서류. 이제 여기 정관하고 사업 등기부 등본이 있는데, 요거는 주식회사일 경우에 정관이 있고 사업자 사업 등기부 등본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그 개인 기업일 경우에는 요 두 가지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리고 최근 여기도 뭐 2년간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요약 결산서가 아니고 요약 계획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진 이력서가 중요한 이유는 창업할 때 그 경영진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 성패는 결론이 납니다. 의욕만 가지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돈만 있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력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시설 투자를 할 수가 없고, 또 기술이 있어도 판매를 못하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지금 맞아야 되는 거다, 이거죠. 다음은 9번 볼까요? 요 앞에 거는 창업자용이었고, 요 뒤에 거는 지금 외부 기관에 제출할 서류입니다.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앞에 기업체 현황이라든지 조직 및 인력 현황, 그리고 기술 현황 및 기술 개발 계획, 생산 및 시설 계획은 같고, 요 뒤에 시장성 및 판매 전망이라든지 재무 계획, 그리고 사업 추진 일정 계획, 특기사항 첨부 서류, 요것만 지금 제외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앞부분에서 설명드리는 부분들이니까 10번. 요건 제가 이제 실전 창업 경영론 그 책에 148페이지에 있는 거를 여기다 지금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글씨가 좀 작죠? 이거는 한번 쭉 읽어 보시면은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까 뭐 한번 좀 읽어볼까요? 그러면 원부재자 사용 및 조달 계획, 그 제품 단위량 소요 원료량, 그 제품 단위량이라는 것은 한 롯들라든가 아니면은 뭐 제품 한 개를 생산하는데 원재료가 얼마나 들어간다, 한 단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원가 분석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재료 조달 상황, 원재료 조달 계획 및 전망. 요즘은 좀 덜한데 파동이 날 경우도 있어요. 원자재가 덜한 게 아니고 요즘 좀 상당히 심각하죠.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물류 이동이 제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도나 중국에서 들어오는 원료들이 많은데 대개 이제 한 달이면 충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2달 이렇게 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물동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선사 측에서도 배를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예를 들어서 매일 뜨던 배가 요즘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2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배 편수를 좀 줄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줄 잡기가 상당히 힘들고, 이것도 이제 예전에 논스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았는데 물동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경유지가 많아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중국에 있는 그 뭐 상하이나 아니면 홍콩이나 이런 데 경유해서 배가 굉장히 크죠. 큰 배에 실는 물건도 많기 때문에
한 목적지를 향해서 풀로 다 싣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즘은 원자재 그 조달이 원활치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석유 파동 같은 경우는 원자재 비용이 올라갈 때 중간상들이 대개 거기서 이제 장난을 치죠. 점점 올라가는 시장이라고 하면 자꾸 늦추죠. 선적기를 늦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좀 더 부풀려가지고 올린다든지, 또 가격이 내려갈 때는 뭐 미리 선적해 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재무계획은 재무 현황 중에서 이제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 상태 및 영업 실적, 그리고 금융기관 차입 현황, 부채는 이 다음에 갚아야 되고, 우리가 또 이것을 차기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부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무 추정, 요 지금 부채는 언제쯤 상환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 순이익은 얼마인데 언제쯤이면 몇 프로를 상환해서 부채 규모가 몇 프로 정도 될 것이라는 거, 이런 거 추정이 가능해야 되겠죠. 자금 조달 운영 계획, 자금 흐름 분석표, 뭐가 언제쯤 얼마 들어오고 언제쯤 상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향후 수익 전망, 손익 분기점, 사업에서는 이 손익 분기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손익 분기점이 되기 이전에는 계속해서 자금을 투입해야 돼요. 손익 분기점 이후에는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자금을 회수하는 쪽이 많죠. 회수해서 부채를 갖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부채를 갖게 되면 또 딴 시설 투자해야 될 부분들, 증설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다시 또 차입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투자 수익률,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했는데 1년 동안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만 원밖에 안 됐다 하려면 사업할 필요가 없죠. 은행에다 집어넣어도 1년이면 적어도 뭐 한 몇백만 원 나와야 되는데, 은행 이자보다 낮으면 굳이 사업할 필요 없어요. 리스크를 안고 있잖아. 사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여기서도 중요하다. 자금 운용 조달 계획, 자금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돈이 항상 남고 넘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지금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고, 요즘 뭐 기업에서 잉여 자금 보유율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어디 투자할 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투자할 때가 많다면 벌써 투자했겠죠. 네, 투자할 만한 그 아이템을 찾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여기 이 혁신이 필요한데, 혁신 중에서 이제 시설을 근대화 시켜야 되겠는데, 시설 근대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또 공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신제품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그 목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좀 여기다 첨부해야 될 사항들이죠. 이 첨부 서류는 아까 정관이나 사업자 등록 등본,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 2년간의 결산 서류, 또 합계 잔액 시산표, 또 경영진 기술진 이력서, 공업 소유권, 이게 특허나 신용 실환, 또 지적재산권 이런 게 여기에 포함이 되죠. 신기술 보유 관계 증명 서류, 또 기타 필요 서류 등이 여기에 이제 그 첨부 서류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 12번. 이렇게 해서 정말로 좋은 사업계획은 무엇인가? 이거를 판단하는 데는 이제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그리고 수치나 그래프를 사용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빨리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가 편리하도록 그 증빙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 그런 신뢰감을 높이는 것이 좋다. 그 분량은 대개 이제 A4 용지 20이나 40페이지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이거죠. 그리고 또 계획은 실행이 가능한가? 또 차별화 전략은 무엇인가? 또 창업의 목적이 개인적인 이익이나 이런 것만이 포함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예서도 좀 필요한 사업이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8장을 하고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장 창업계획의 설립입니다.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제 설립을 해서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단위의 그 학습 내용은 창업기업의 유형 그리고 개인기업의 설립과 이제 주식회사 설립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기업의 유형은 개인기업이 있고 법인기업이 있고 합자회사가 있고 한명회사가 있고 몇 가지가 있죠. 유한회사가 있고 주식회사가 있고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구별이 됐는데 법인기업 중에서도 이제 4가지가 아니고 이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중에서 개인기업은 이게 가장 오래된 기업 형태인데 대체적으로 한 90% 정도가 일반 자영업자는 전부 다 이제 개인기업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일반 그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개인기업이 꽤 많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기는 뭐 출자자와 또 경영이익이 1인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개인 거니까. 위험과 손실, 운영상의 책임 모든 게 무한 책임이에요. 그리고 기업주가 혼자 다 책임을 지고 이익도 혼자 가져가는 거죠. 회사 재산은 꼭 출자자 개인 재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여기 개인 상위로 되어 있는데 일반 대부분의 뭐랄까 자영업자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이 법인 기업에서 이제 합자회사, 한명회사, 또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이거 그렇게 많지 않고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개인 회사하고 주식회사하고 두 가지로 이제 대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하면 되게 이제 주식회사를 통칭해서 부르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여기 굳이 구분한다면은 한명회사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전원이 무한 책임을 진다. 이제 개인회사는 혼자 출자해서 혼자 책임을 다지는데 여기는 여러 명이 2명 이상이니까 여러 명이 출자해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여기 이제 요게 요 근래가 그렇게 아니고 옛날에 여기 보면은 소사이어티 보면은 중세 유럽의 상업 도시에서 생겨난 기존 자본가 그 상호간의 결합 형태로서 혈연 중심의 가족 공동체 형태에서 이런 것이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단점은 개인 기업과 유사해요. 무한 책임을 진다는 거죠. 합자회사는 경영을 담당한 무한 책임 사원과 출자에 따른 이익을 배분받는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중소 이탈리아 북부 해안 상업도시에서 위험성이 높은 해상 운송과 해상 무역을 배경으로 탄생한 회사입니다. 출자 지분의 양도나 무한 책임 전 사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부분적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나타나고 있죠. 이게 주식회사로 되기 전에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유한회사는 원칙적으로 2명 이상에서 50명 이내의 유한 책임 사원으로 조직되는 회사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 가면은 뭐 무슨 유한회사, 무슨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 유한공사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옛날에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런 유한회사가 좀 많았어요.
집단적인 저 동네 중심 이런 경우가 좀 많았다고 보는 거죠. 이 특징은 뭐냐면 자본금이 균등하게 분할된 다수의 출자자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모든 사원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 책임을 진다. 유한 회사라는 건 유한 책임이에요. 주식회사하고 거의 가기 바로 일보 직전의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중소규모의 사업 경영에 적합하도록 인적 공동기업의 장점과 주식회사의 유한 책임 제도 등의 장점을 모방해서 제정한 기업 형태입니다. 각 사원의 출자는 1구자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주식도 그렇죠. 사원의 출자 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장점은 주식회사보다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중소규모의 기업에 적합한 조직 형태라는 점이다.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은 주식회사 설립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예전에는 출자 자금이 뭐 5천만원 이렇게 됐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100원만 있어도 돼요. 100원만 있어도. 근데 사실 100원짜리 주식을 발행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죠. 어떻게 보면 유한회사 설립하기가 주식회사 설립하기보다 더 어려워요. 옛날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 여기에 대한 기원은 그 이제 주식회사를 좀 봐야 되겠죠. 주식회사는 오늘날의 기업 형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유한 책임만은 사원으로만 구성되는 전형적인 물적 회사입니다. 여기에는 대량 생산이나 대량 판매, 대량 소비를 위한 생산 설비의 대규모화와 자본 조달의 거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 이제 1602년에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1897년도 한 120년 전 정도에 그 국립한성은행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현재 이제 한국은행하고 똑같은 건데, 이게 처음 주식회사로 이제 시작이 됐죠. 여긴 유한책임제도인데 주식을 가지고 있는 출자액만큼만 한도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휴지 조각이 되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더 받을 것도 없고 더 줄 것도 없고, 그런 회사의 자본 위임에 대한 책임만 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재산과 주주의 재산을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자본의 증권화 제도인데 대규모로 이제 경영상 필요한 거액의 자본이 필요할 때 증권을 발행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조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죠. 한 사람이 다 몰빵하면은 그만큼 all or nothing처럼 전부가 아니면 전부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떼맥혀도 여러 명이 조금씩 떼맥히고, 벌어도 여러 명이 조금씩 벌고, 그런 위험과 이익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전문 경영인 제도, 이 중역이나 임원 제도입니다. 이거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경영에 대해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경영으로 하여금 경영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경영 담당 기관은 대개 이제 이사나 이사회, 여기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하고, 여기서 모든 게 중역회의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좀 많고, 여기 주주총회로 해서 그것을 인준받고 또 하는 절차가 또 있죠. 그래서 요즘은 주식회사와 개인회사, 요 두 가지가 많고, 뭐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회사, 이런 거는 별로 없다. 다음 17번. 17번. 여기 표에 보면 주식회사하고 개인기업하고의 차이점을 쭉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 제가 옆에 주식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거든요. 이론상으로. 여기 이제 개인기업과 주식회사를 비교해 보면은 대체적으로 개인회사는 소중소기업이고 주식회사는 중대규모다. 근데 이것도 맞지를 않아요. 지금은
지금은 대체적으로 알맹이 있는 돈 있는 사람은 대개 개인 기업으로 하고 주식회사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개인 기업은 무한 책임이기 때문에 자기가 재산 있는 만큼 몽땅 다 털릴 때까지 하는데, 주식회사는 거기 투자한 것만큼만 손실을 보게 되면 되거든. 위험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주식회사로 전환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장일단 있죠. 그런 만큼 회계 처리나 이런 것은 굉장히 꼼꼼합니다. 그리고 해야 될 서류도 상당히 많고, 여기서 이제 법적 근거는 업종별 관련법 인허가가 필요하고, 또 여기 주식회사는 상법이나 업종별 관련법이 또 따로 제정이 돼 있죠. 여기는 사원 대표 책임인데, 이건 개인기업은 무한 책임이고, 여기 주식회사는 출자 범위 내에서 유한 책임을 집니다. 출자 자금은 그 개인회사는 제한이 없고, 필요할 때 더 집어넣고, 또 이익이 나면 더 빼가고, 바로바로 그렇게 진행이 가능하죠. 대신 세금만 내면 됩니다. 벌었을 때 돈 가져가는 건 소득세만 그만큼 내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출자 자금에서 이제 주식회사가 2009년까지는 5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100원을 1주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이론상 여기 옆에 거를 제가 설명을 또 드릴게요. 기관은 대표자 개인이고, 여기는 최고의결기관 주주총회에서 대표기관에서 이제 대표이사를 선임을 하게 되겠죠. 또 집행기관은 이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은 그 개인회사는 사업자 등록으로 이제 성립이 되는데, 인허가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이거는 세무서에서 제출하고 이거 금방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 주식회사는 정관 인증 및 창립 총회, 법인 설립 등기,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직 변경은 주식회사로 전환이 가능한데, 주식회사는 개인회사로 전환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잘 안 하죠. 또 여기 이제 이론상 어떻게 되어 있냐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주식회사는 자본금 100원의 주식회사 설립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식회사 설립 비용은 제세공과금만 해도 최소 작게는 20만원에서 40만원 가량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개인이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법무사나 이런 쪽에 의뢰를 해서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3만에서 한 40만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한 100원짜리 주식회사를 설립 비용도 거의 한 100만원 가까운 비용이 듭니다. 근데 구집이 이렇게 들은 거를 이제 100만원 정도 드는데 100원으로 둘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100만원 이건 자본금이에요. 100만원 자본금인데 100원 해가지고 차입금 집어넣을 필요가 뭐 있어요. 100만원이 다 경비로 처리가 되는 건데, 그래서 대개 한 100만원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 이후 노건이와 법인 등기부 등본에 표기되는 자본금이 100원인 회사에 대한 인식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저 100원짜리 회사에 누가 거기 뭐 거래를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결국 이제 100원짜리 주식회사의 설립 비용도 거의 1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드는데, 구집이 100원짜리 회사를 세울 필요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대부분 최소한 1000만원 정도의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제세공과금의 최소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본금 2815만원 미만의 주식회사의 등록 연호세는 동일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적은 자본금으로 설립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이게 대개 이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뭐 3000만원 미만 이렇게 설립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5000만원까지 안 해도 돼요. 다음은 19번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제상 특징인데, 과세근거는 소득세법에 개인기업은 소득세법에 적용을 받고,
법인기업은 법인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과세 기간은 매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고, 또 법인기업은 정관에 정하는 회계연도가 있어요. 뭐 12월 법인이냐, 9월 법인이냐, 6월 법인이냐, 5월 법인이냐, 3월 법인이냐. 요거는 회기를 정하게 달려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총 수익금액 필요경비, 총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게 이게 과세소득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총 수익금액이 1억 원이다. 근데 필요경비가 9천만 원이었다.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여기 이제 법인은 수익금 총액, 수익금이라고 해요. 수익금 총액에서 어디야? 17번이지. 수익금 총액에서 손실금을 뺀 겁니다. 그리고 과세 범위는 특정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 과세를 하지 않고 원천 징수마로 분리과세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분리과세가 인정되지를 않습니다. 이중과세 여부는 여기는 하나의 원천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는데, 법인에게는 법인세 과세 후 주주의 배당에 대해서 소득세가 또 부과가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세율은 개인 기업은 그 10에서 40% 누진 적용이 됩니다. 매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높아져요. 주민세는 10%고, 주민세는 10%는 같고, 법인세가 좀 낮죠. 그래서 법인세가 좀 낮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클 경우에, 소득이 클 경우에는 되게 이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법인은 규모가 크고 개인은 규모가 작다. 이것도 여기에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좀 쓰는 거죠. 납세지는 개인 기업일 경우에는 그 주소지에서 주소세무서에 내게 되고,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본점, 주로 사무실, 서울에 사무실이 있고 공장이 천안에 있다 그러면 그래도 서울에 낸다. 본점, 본사가 주소에 있는 곳에 낸다. 기장의 의무는 개인 기업은 수익금액에 따라서 일기장 의무자, 기간이 장부 의무자,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이 되고, 여기 이제 법인의 경우는 수익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지워집니다. 외부감사 제도는 개인회사는 적용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법인일 경우에는 자산 총액이 60억 원 이상인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대체대표 공고는 대체대표 공고 의무가 개인회사는 없고, 법인세는 법인세 신고기간 내에 일간신문에 공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뭐 60억 원 이상일 경우에 그런 거죠.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여기 그 세율 요것만 좀 차이가 나고, 요것만 우리가 법이 조금 유리하다고 보고, 나머지는 유리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저기를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기타 기업 유형인데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적 개념은 벤처기업에 대한 학술적으로 명확한 개념 정의는 없습니다. 벤처기업 하는데 위험하고 새로 시작되는 산업들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말은 벤처기업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학술적인 명확한 구분은 없습니다. 개념도 국가마다 좀 차이가 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높은 위험성이 있고 또 높은 수익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다른 나라는 이제 신사업, 뭐 기술 집약 산업, 또 뭐 첨단 기술 산업으로 이제 다양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벤처 캐피탈도 여기 이제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높은 위험 부담에 높은 수익 그리고 벤처 캐피탈로 투자받는 기업을 이렇게 한정을 시켜놨어요. 그렇게 구분했고 다른 나라에서는 뭐 새로운 산업 분야, 뭐 또 기술 집약적인 산업 분야, 첨단 기술 산업 분야 이렇게 좀 나눠놨죠. 미국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투자법에 의해서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 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립 기반으로 외에 영위하는 신생기업, 이것을 벤처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일본은 또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중소기업의 창업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서 중소기업으로서의 R&D 투자 비율이 총 매출의 3% 이상인 기업, 창업 후 5년 미만인 기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은 대개 R&D 집중도가 높은 기업 또는 기술 혁신이나 기술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 요인인 기업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범위인데 구분은 벤처 캐피탈 투자기업, 또 연구개발 투자기업, 신기술 개발 투자기업, 기술 평가기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벤처 캐피탈 투자기업은 창업 투자 회사 여기 조합이죠. 조합이 신기술 사업 금융 조합에 따라서 또 벤처 투자 조합을 설립을 하고 등으로부터 자본이 20% 이상 주식에 한할 경우 10% 이상 투자받는 기업, 벤처 캐피탈 투자 기업으로부터 20% 이상 투자받는 기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연구 개발 투자는 직전 연도의 연구 개발비가 직전 사업 연도 총 매출의 5% 이상, 미국보다 높죠. 미국은 3%였나? 일본이 3%, 일본이 3%인데 여기는 좀 높았죠. 우리는 5%. 신기술 개발 기업, 특허권, 실용 실현권 및 기술 개발 사업에 의한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 지적재산권으로 인해서 받는 기업, 이런 쪽. 그리고 기술평가 기업은 벤처기업 평가기관에서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 창업기업, 자체 기술개발 기업, 상기 기준 미달린 기업, 이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범위에 속합니다. 다음은 22번. 벤처기업의 특성인데, 여기는 위험도가 높고 고수익, 위험도가 높고 고수익인 경우 벤처 비즈니스, 위험도는 높은데 수익이 낮은 거 사양산업, 전통적 산업. 전통적 산업은 위험도도 낮고 수익성도 낮다, 굴뚝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양산업은 위험도는 높은데 수익성은 낮다, 퇴출해야 될 기업이죠. 그 수익성은 높은데 위험도는 낮은 거, 독립적 산업, 이런 게 가장 좋은 것인데, 독점적 사업, 독점적 사업은 글쎄 아주 제약회사로 친다면은 그 신약을 개발했다든가 이럴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죠. 이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다음은 23번. 벤처기업의 출연 배경은 벤처라는 것은 모험적 행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벤처기업의 탄생은
역사적 출현은 저기 이제 콜럼버스가 이사벨라 그 스페인 여왕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신항로를 개척해서 나설 때 굉장히 좀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로 가는 그 대서양이 상당히 좀 폭풍우가 셉니다. 태평양이 왜 태평양이 아주 크게 잔잔한 바다라 태평양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갔다 오면은 그만큼 성과를 크게 준다. 이런 쪽에서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 제도 출연은 벤처 캐피탈이 형성된 1950년대 초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휘트니 가문 또 록펠러 가문에서 유래가 됐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기술이 급속한 발달 그리고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기동성 있는 기업의 창업이 요구됐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실제적 수련은 1960년대 반도체 산업의 발달로 수많은 벤처 비즈니스를 태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테크노폴리스가 탄생하게 된 거죠. 벤처기업의 역할은 뭐냐?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그 육성됨으로써 중소기업도 활성화가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는 산업이고 산업구조의 고도화, 첨단 기술이 확보돼야 되고 국민경제 효과 및 생산성 증대 효과, 생산성이 높아야 되고 고용 창출도 다양화되게 될 수가 있고 수입 대체도 될 수가 있고 되게 우리가 후발 개발 도상국이었기 때문에 외국 제품을 대체하는 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발한 것을 외국에 수출하는 부분들, 이래서 국제 수지도 개선을 한다. 또 벤처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기술 기반이 강화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술이 향상된다. 중소기업도 활성화돼서 이제 벤처기업으로 가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긴다. (25번) 벤처기업의 특징은 창업자들은 대부분 젊은 연령층이 많습니다. 혁신적이고 기술 중심으로 모험적이고 기술 중심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다. 새로운 첨단 기술을 사업하기 위하여 창업을 한다. 신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학이나 연구소, 대기업 등 베타 조직에서 기술 개발 경험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에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요거 사업하면 괜찮게 돼서 나와서 차리는 경우, 또 연구소에 있다가 그 기술을 가지고 나와서 하는 경우, 또 대기업에 있다가 기술을 어느 정도 축적시킨 다음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술은 베타 조직에서 파생되거나 이전된 경우가 많습니다. 집약적 산업이 인접한 첨단 기술 집약 지역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덕연구단지 뭐 이런 근방에 연구와 그 연계돼서 정보도 빨리 캐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비용이 좀 높죠. 그리고 이제 고학력자, 디자인 개발이나 연구 개발 등의 전문 인력을 보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적 자원이 그 고도화가 이루어져서 기술 능력이나 집약도가 높습니다. 주로 기술 집약적인 고성장 산업 분야에 진출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조직이 아주 다이내믹하고 의사결정과 업무 추진 과정이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지죠. 액티비티하죠.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콩을 이렇게 골라요. 벌레 먹은 콩하고, 벌레 먹은 콩은 이게 옆에가 이게 좀 완전 동그랗지 않고 굴곡이 졌죠. 그래서 잘 굴르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콩을 어떤 그 산 같은 데도 탁 떨어뜨려 놨을 때 공 튀듯이 탁 튀어가지고 팍 흩어지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아주 다이내믹하게 이루어진다.
인적 자원을 축적하는 등 인력 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케팅, 재무, 생산 등의 기능을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장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기술만 가지고 있고 거기서 인스펙션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들 합격선, 불합격선을 정해줌으로써 자기네들은 이거 시설 투자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처음부터 초기 투자 비용을 크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 이거죠. 26번 사회적 기업인데 사회적 기업의 개념은 뭐냐면 1994년 그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는 각 국가마다 혹은 지역마다 그 개념적 의미는 조금씩 다릅니다. 유럽에서는 사회적 목적 차원에서 정의를 했고 미국에서는 비영리 조직이나 이윤 배분의 제한을 강조를 했고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르면은 제2주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개념은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또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사회적 목적인 공익과 경제적 목적인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으로 인해서 태동이 됐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도입 배경은 1970년대 후반 복지국가의 위기에 따른 복지 제도 개혁에 착수하면서 공공부문의 민영화 과정 중에 제3섹터가 부각되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급속히 증가하는 실업 문제와 심화된 양극화 문제,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전통 가족 구조의 해체 등으로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정부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점진적으로 사회적 기업 형태로 전환시킴으로써 이루어졌고 2007년 1월달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하면서부터 7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때부터 본격화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어떤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냐를 인정하는 데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조직 형태나 유급 근로자 수, 사회적 목적 실현, 의사결정 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정관이나 규약,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이런 부분을 갖춰야 됩니다. 또 사회적 기업의 그 유형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 제공형이 있고 또 혼합형이 있고 지역사회 공헌형 그리고 기타형이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4가지로 2번이 빠졌네. 동그라미 이거 한참 걸리겠네. 먼저 해놨던 게 좀 날라갔고 지금 녹음을 내가 이게 3번째 하는 겁니다. 녹음해놨던 게 날라가고 또 형식이 맞지 않아서 시간이 맞지 않아서 중간에 잘라져서 잡음이 들어가서 하여튼 복잡한 점들이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좀 불편합니다. 그게 3번 조금만요. 잠시만요. 해놓는 거는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있고, 그럼 사회적 기업의 그 특징은 뭐냐? 비영리 조직과의 공통점인데,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상업적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는 거죠. 이것도 좀 크게 해야 되겠네. 그리고 비영리 조직의 차이점은, 비영리 조직이 정부의 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존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 기업은 기업 업적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이 좀 다르죠. 그리고 비영리 조직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또 사회적 기업은 주로 지불 능력에 따라서 요금을 차등한다는 점입니다. 비영리 기관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보다는 사회적 기업이 순기능이 더 많죠. 29번 보겠습니다. 협동조합 어디까지 하고 갈까? 협동조합의 개념은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농민이나 중소상공업자, 일반 소비 대중이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물자 등의 구매, 생산, 판매, 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동으로 영위하는 조직 단체를 우리가 협동조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역사는 1844년 영국에서 시작돼서 이미 17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844년이면 벌써 몇 년입니까? 170년도 되는, 그 정도 되나요? 우리나라에서도 1957년 농업협동조합법 제정 이후에 농업협동조합이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에 따르면 금융업을 지휘한 모든 업 중에서 5인 이상면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할 정도로 제도적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여기 협동조합이 7대 원칙인데,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협동 조합 제도, 그리고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를 보장해야 되고, 교육이나 훈련 및 정보 제공의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또 있어야 되고,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 좀 민주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 직접 선거에 의해서 조합장도 선출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율과 독립, 그리고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통하게 되죠. 조금만 더 하고, 이게 너무 크면은 올리는데 또 잘 안 올라가서, 다음은 1인 창조기업. 1인 창조기업은 좀 생소한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업, 전통식품 제조 공예업 등 분야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문 기술이나 지식, 재산권을 사업하는 프리랜서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서 대표자를 포함한 종사자가 1인인 기업. 혼자 장구 치고 부치고 다 하는 거죠. 단 가족기업과 제도기업은 대표자를 포함한 종사자가 4명까지 가능하다. 1인 창조기업의 설립도 기존 기업의 설립 절차와 동일합니다. 개인기업과 동일하죠. 1인 창조기업의 특징, 여기 창조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보셔야 돼. 이 1인 기업은 개인 기업인데 여기 창조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 지적재산권이 포함되는 것이고, 여기 보면 전통적 공예품 이런 거, 우리가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을 되게 이제 무형문화재도 여기에 많이 속하죠. 이런 부분 때문에 창조기업이고 창조자가 붙은 겁니다. 창조기업의 특징은 기본 목표가 창조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 그리고 1인 지식기업, 서비스기업, 그리고 프리랜서가 이렇게 있는데, 서비스 시장 활성화, 그리고 자유 독립적이다.
조직 특성은 인간적인 인간 인적 네트워크, 생계형 자영업, 일시적 예약에 의한 하청, 개인의 창의성에 경쟁력이 있는 업종, 직서비스 업종, 그리고 디자인, 기술 등 아웃소싱 특성이 강한 업종, 프리랜서에 속하고, 여기에 1인 지식 서비스 기업과 1인 창조기업, 다를 게 별로 없어요. 1인 창조기업의 성공 조건은 전문 지식이나 기술, 또 실행, 기업가 정신. 이건 뭐 1인 창조기업뿐이 아니고 모든 기업을 창업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창업기업의 설립, 지금까지 계획도 세웠고 여러 가지 형태도 알아봤는데 이제 기업을 설립해야 되겠죠. 이제 개인 기업 설립은 좀 전에도 나왔지만 개인 기업이라는 것은 개인이 출자자인 동시에 경영자로 직접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또 사업 활동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법적 효과가 전부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벌어도 자기 거고 까먹어도 자기 책임이고, 이런 거를 개인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설립 절차는 그 사업 인허가 취득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 개시나 기타 신고 사항이 필요한데, 사업 인허가 취득은 개별법에 따라 사업 인허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 등록 전에 당해 업종을 관장하는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인허가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환경적인 문제, 또 환경 영향 평가,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인허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죠. 먼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은 아주 간단해요. 개인 기업을 창업하는 데는 별도의 상업 등기가 필요 없다. 그 사업장을 갖추고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은 한 일주일 만에 나옵니다. 일주일까지 걸려요. 빨리 나옵니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게재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가 있고, 이로써 사업기업이 개인기업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사업 개시 및 기타 신고사항은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의 작성,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산재보험 가입, 고용보험, 이 4대 보험이라고 얘기하죠. 다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개인기업 설립의 절차인데, 요거는